안녕하십니까. 애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력의 열량 환산 한번 배워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동력과 열량에 관한 관계를 알기 이전에 일과 열의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의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에 미터라고 써요. 자, 이때 요 킬로그램 포스라는 게 있는데 킬로그램 포스가 있고 킬로그램 매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차이점은 뒤에 F가 붙었냐 아니면 M이 붙었냐 요 뜻인데, 이 킬로그램 포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자, 근데 킬로그램 매스라는 거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통상 질량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킬로그램 포스 단위라는 거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예를 들어 10kg짜리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달에 가지고 가니까 달의 중력이 지구보다 낮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중량이 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kg였는데 달에 가져가 보니 뭐 한 5kg 정도 되더라. 그러면 이런 거는 전부 킬로그램 포스의 단위로 쓰는 겁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근데 킬로그램 매스라는 거는 지구에 있든 달에 있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유의 무게예요. 그래서 질량이라고 표현하고 킬로그램 매스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받지 않느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체중계가 있죠. 체중계 우리가 몸무게를 딱 재보면 킬로그램으로 표시가 되잖아. 이 킬로그램이라는 거는 사실상 포스 또는 매스 중에 하나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 당연히 킬로그램 포스죠. 왜? 우리는 지구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대기압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즉 지구의 중력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단위에는 포스라는 단위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쌤, 킬로그램 매스라는 단위는 뭐 필요도 없는데 왜 만들어 놨나요? 자, 요런 킬로그램 매스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연구실에서 사용을 해요. 연구실에 뭐 화학적으로 어떤 물질을 다루거나 기체 이상 상태 또 뭐 이런 변화 상태 이런 거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거는 킬로그램 매스, 절대 변하지 않는 단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별말 없이 그냥 킬로그램이라고 생략해서 쓴다면 주로 보면 요 녀석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포스 미터라고 쓸 수도 있고 킬로그램 미터라고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1이라는 녀석은 도대체 무엇이냐? 단위만 보면 답이 나와요. 킬로그램 포스 미터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어떤 물질 혹은 어떤 물건입니다. 물건이 갖고 있는 무게가 있겠죠. 이 물건을 얼마만큼 이동을 시켰느냐, 즉 사람이 여기 서서 이렇게 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들어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의 거리로 이동을 시키면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량이 무거울수록 어떻게 돼? 일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거리가 멀수록 일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중량이 크거나 혹은 거리가 멀수록 일을 더 많이 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일의 단위였고요. 그렇다면 이 일과 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일과 열의 관계를 밝혀낸 사람이 줄이라는 사람입니다. 익히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줄이라는 학자가 수조 속에다가 물을 탁 담아 놓고요. 그 다음에 수조 안에다가 이 회전차, 그래서 뭐 일종의 그 물레방아라고 할까요? 이게 돌아가면 요 회전차에 의해서 이 물이 어때요? 운동을 하면서 마찰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회전차를 설치해 놓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냐면 여기에다가 도르래를 딱 설치해서 추를 매달아요. 그러면 이 추라는 건 어때? 고유의 무게가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킬로그램 포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쪽에다가 온도계를 삽입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추를 딱 매달았을 때 추가 예를 들어 1kg 포스라고 했을 때 딱 매달아가지고 탁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이동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요 1kg 포스짜리 추가 예를 들어 1m 이동하니까 온도계에서 어떻게 돼? 이 내부에 회전차가 돌아가면서 마찰이 발생하니까 온도가 조금씩 상승하더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년간 연구를 한 거예요. 한 번 딱 했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이 물이
얼마만큼 미세하게 돌아가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표현하면 학생들이 간혹 물어봅니다. 쌤, 그 물 아무리 이렇게 저어본들 뭐 몇 도씩 올라가겠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런 분들은 그 요즘에 유튜브에서 옛날에 스폰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폰지 마찰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보면 실험맨들이 다들 하얀색 쫄쫄이 있고 수십 명이 서가지고 그 보온통 있죠. 보온통 안에 물을 넣어서 막 이렇게 흔듭니다. 막 이렇게 흔들고 힘들다가 지치면 옆 사람한테 넘기고 옆 사람 또 받다가 막 이렇게 흔들어요. 자,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뭐 한 17도? 10몇 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한참 흔들고 나서 6시간 흔들었을 거예요.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이거를 흔들어가지고 마찰열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걸로 라면 한번 끓여 먹어보자. 이게 목표였는데 사실 라면은 못 끓여 먹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6시간 가량 흔들고 나니까 이 뚜껑을 딱 열어보니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그래서 온도를 측정해보니까 저는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거의 한 60도 이상 되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물을 마찰을 시키면 내부의 물의 분자 알갱이들이 서로 마찰을 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줄이라는 학자가 수년간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일과 열의 관계를 밝혀냅니다. 즉 일의 열당량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얼마만큼 열이 발생하느냐 이거거든. 자, 그래서 일의 열당량은 427분의 1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미터더라 라는 겁니다. 킬로그램 포스인데 포스는 그냥 제가 생략한 겁니다. F는. 자, 그래서 1의 열당량은 쉽게 말하면 이게 킬로그램 미터가 제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킬로그램 미터라는 일을 할 때 427분의 1 킬로칼로리의 열이 발생하더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여러분들 뒤에서 앞으로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의 열당량이기 때문에 단위는 1이 뒤에 가는 겁니다. 1의 열당량. 킬로그램 미터가 1이고 칼로리는 열입니다. 열량. 그래서 1의 열당량. 그 숫자는 어떻게 돼요? 1의 열당량 1이 앞에 오죠. 그래서 1이 위로 갑니다. 그래서 1 나누기 427. 427이 열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1의 열당량이 있었으니까 열의 일당량도 있겠죠. 그래서 열의 일당량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427 킬로그램 미터 퍼 킬로칼로리가 돼요. 그냥 뒤집으면 돼. 그 숫자 뒤집으면 되고요. 단위 뒤집으면 돼요. 그래서 1의 열당량이라는 거는 일할 때 발생하는 열이었다면 열의 일당량이라는 건 열로 할 수 있는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또 거꾸로 읽어보면 1킬로칼로리의 열로 427kg 미터의 일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외우실 때 열의 일당량이니까 열이 뒤로 가죠. 단위가. 킬로칼로리가 뒤로 가고 일이 앞으로 오는 겁니다. 뒤에서 앞으로 열의 일당량.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도 분의 1이 생략돼 있겠죠. 그래서 열의 일당량이니까 열 427이 위에 가고 1이 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이렇게 지우고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개념은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1의 열당량과 열의 일당량. 자, 그래서 요 정도 일과 열의 관계를 정리를 하고요. 이제는 동력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동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위로 써보게 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킬로그램 미터 퍼 아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분으로 하면 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동력이란 일의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래서 일을 오래 할수록 동력이 크다, 뭐 일량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위가 와트 단위가 되겠죠. 이 와트라는 단위가 결국 뭐겠어요? 흔히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전기죠. 그래서 전기적인 일량을 전력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량을 동력으로 나타내고요. 단위도 여러 개가 있어요. 킬로와트도 있고 PS도 있고 HP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책으로 돌아가서 동력 단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에 시간을 나눠버리면 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킬로와트 단위를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동력 단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한번 환산을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환산하느냐? 자, 쭉 전개합니다. 1킬로와트라는 거는 와트로 나타내면 킬로가 1000이죠. 1000와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트 단위는 여기 보시면 어때요? 1와트는 1줄 퍼 세크와 같죠. 그래서 요거를 1000
줄 per sec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줄이라는 거 1이거든요. 그래서 1에다가 시간 나눴으니까 동력 단위가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 줄이라는 거 여기 보시면 1줄은 뉴턴미터와 같죠. 그래서 1000 줄 대신에 뉴턴미터 per sec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kg 포스가 9.8 뉴턴과 같으니까 그럼 kg 포스로 바꾸려면 나눠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9.8 분의 1000 하고 뉴턴은 뭘로 바뀌어? 킬로그램 포스. 그럼 나머지 따라오죠. 미터 퍼 세크가 된다. 자, 이제 제가 원하는 단위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보니까 얼마가 나온다? 102 킬로그램 포스 미터 퍼 세크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개 과정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1kW는 102kg 포스 미터 퍼 세크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개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책에도 나오지만 이 전개 과정 바로 밑에 보면 나와요. 1kW는 102kg 포스의 미터 퍼 세크와 같고요. 그 다음에 1PS는 75kg 포스의 미터 퍼 세크와 같고요. 그럼 1HP는 76kg 포스의 미터 퍼 세크와 같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결과값을 꼭 알아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력의 관계예요. 동력의 관계. 얘도 동력의 단위, 얘도 동력의 단위, 얘도 동력의 단위예요. 그리고 얘들을 전부 킬로그램 포스 미터 퍼 세크로 바꾸니까 요런 관계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동력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동력의 열량 환산이라고 했으니 동력과 열량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다시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나옵니다. 박스 안에 나오죠. 1kWh부터 해서 뭐 PSH, HPH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1kW의 hour를 곱합니다. 시간을 곱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력을 바로 열량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의 열당량은 말 그대로 1의 열당량, 1과 열의 관계인데 동력이란 건 뭐예요? 시간의 단위가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1의 열당량에는 시간의 단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1kW의 hour를 곱해서 요거를 환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kW라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102kg 포스 미터 퍼 세크에다가 뭐 한 거예요? 곱하기 3600초 한 거랑 같은 거지. 자, 이렇게 되면 세크 날라가죠. 그러면은 킬로그램 포스 미터만 남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1이니까 우리가 1의 열당량을 이용해서 열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427분의 1이라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포스의 미터라는 1의 열당량을 곱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킬로그램 포스 날라가고요. 세크 다 날라갔고 킬로칼로리만 남는 거죠. 그쵸? 킬로그램 포스 미터 다 날아갔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구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860 킬로칼로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 1kWh는 860 킬로칼로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요걸 제가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1kW 곱하기 hour죠. 엄밀히 따지면 이거 hour를 곱한 거니까 는 860 킬로칼로리이기 때문에 hour를 이항합니다. 곱하기 넘어가면 나누기 되죠. 자, 그래서 이항하게 되면 나누기 hour가 되는 거야. 즉 1kW는 860 킬로칼로리 per hour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다 환산해서 밑에 그 관계식 보면은 1PS는 632 킬로칼로리 per hour가 나오고요. 그리고 1HP는 641 킬로칼로리 per hour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전개 과정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요 정도 관계는 알아둬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표 바로 밑에 보면 나오죠. 필수 암기사항에 1kWh는 102kg 미터 퍼 세크와 같고 포스는 생략해도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860 킬로칼로리 per hour와 같고요. 그 다음 PS는 75, 632, HP는 76, 641. 요 정도 관계는 꼭 알아둬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연력학 용어 정리 한번 보게 되면 뭐 밀도, 비중, 비체적 뭐 뒤로 넘어가게 되면 엔탈피, 엔트로피 뭐 법칙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 그대로 용어만 정리할 거예요. 너무 깊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깊게까지 보려면 시간도 없고요. 그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문제 깊숙하게 다뤄지진 않아요. 그래서 용어 정도만 알아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 첫 번째 밀도인데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라고 나오죠. 한글로 보면 어렵습니다. 뭘로 보느냐? 단위로 보세요. 단위로. 그래서 밑에 단위를 보게 되면 밀도의 단위입니다.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으로 나와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그램 퍼 리터라고 나오는데, 자, 미터 3승 최적이고요. 리터도 최적의 단위입니다. 자, 근데 우리 익숙한 걸로 봅시다. 요건 지워버리고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으로 보자고요. 자, 그래서 단위라는 거는 제가 뒤에서 앞으로 읽는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거 읽어보면 단위 최적당 질량이 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위 최적이라는 거는 부피.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공간이라고 했죠. 제가 저번에도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가로 미터, 세로 미터, 그리고 높이 미터이기 때문에 결국 얘들 세 개가 곱해져서 미터의 3승이라는 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 어떤 분자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차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있으면 어떤 분자들이 듬성듬성 이렇게 차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단위 최적당 차지하는 질량이기 때문에 이게 빽빽한 게 어때요? 빽빽할수록 무거운 거죠. 이게 분자 간의 거리가 멀면은 이 같은 분자인데 분자 간의 거리가 멀면은 단위 최적당 어때요? 이 질량이 작아지는 거야. 그쵸? 얘들은 그냥 무시하면 되니까 이 단위 최적 안에 들어간 질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빽빽하면 빽빽할수록 밀도가 높은 거고요. 이게 듬성듬성 많이 없을수록, 분자들이 없을수록 밀도는 작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구 밀도예요. 같은 지역 안에 많이 있을수록 밀도는 높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밀도가 높을수록 질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무거워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밀도를 우리가 단위 최적당 질량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무게의 개념으로 비중으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비중이랑 다른 거예요. 비중은 어떤 물질과 비교한 무게이기 때문에 비중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밀도라는 거는 단위 최적당 질량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위를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비중 나오는데 비중은 물질의 고유 특성에서 기준이 되는 물질의 밀도에 대한 상대적인 비를 나타낸다. 그래서 밀도라는 거는 그 물질의 고유 무게라고 친다면 비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기준이 되는 물질보다 무겁냐 가볍냐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액체의 경우 1기압하에서 4도씨 물을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한다 줄 거 주시고, 그 다음 기체의 경우에는 21도씨 공기를 기준으로 한다. 공기를 기준으로 한다 줄 거 주시고, 그 다음 편의상 밀도와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렇게 쓰는 건 아니고 경우도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액체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액체를 우리가 실험할 때는 물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물보다 무겁냐 가볍냐.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 기체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은 게 공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보다 가볍냐 무겁냐 이런 비중을 측정하는 거예요. 특히나 가스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런 게 공기보다 무거운 대표적인 가스가 LPG예요. LPG 우리 가정에서 많이 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누설이 됐어. 누설이 되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하부에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배기구를 당연히 하부에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천연가스, 도시가스, 그죠? 도시가스 LNG인데 이 LNG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설 시에 상부로 떠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배기구는 상부에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일반 생활과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이 의외로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비중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비중은 말 그대로 비교하는 무게잖아. 그러면 어떤 물질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라는 요 밀도를 가진 물질과 기준이 되는 물질의 밀도를 비교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단위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단위가 없습니다. 근데 밀도 단위로 이제 쓰게 되면 단위를 붙여서 쓰는 경우도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 자체는 단위가 없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비체적 나오는데 어떤 물질을 단위 질량당 차지하는 체적이라고 나오죠. 자, 이것도 단위를 봅니다. 비체적 같은 경우
단위가 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으로 나오죠. 그 옆에 리터 퍼 그램도 나오는데 요건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 비체적이라는 거는 단위는 뒤에서 읽으니까 어떤 물질 1kg이 차지하는 체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질 1kg이 차지하는 체적, 공간이 비체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랑 비교하면 어찌 보면 반대되는 개념인데, 밀도 같은 경우에는 공간 안에 어떤 분자들이 가득 차 있는 경우, 혹은 뭐 분자가 조금 등섬등섬 차 있는 경우에 그때의 질량을 나타내는 것이고, 비체적이라는 거는 이 원자, 분자 그 하나에 차지하는 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정도 정리하고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자, 그 다음 엔탈피 보겠습니다. 엔탈피 같은 경우는 유체가 가진 열 에너지와 일 에너지를 합한 연력학적 총 에너지라고 나오죠. 그래서 연력학적 총 에너지 줄 거 주세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엔탈피라 하고 유체 1kg이 가진 엔탈피가 비엔탈피이다 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밑에 공식에 보면 H는 U 더하기 A, P, V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각각을 뭐 일일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뜻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 U라는 게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APV라는 게 외부 에너지예요. 그래서 각각은 뭐 요거는 일의 열당량, 뭐 압력, 체적 이렇게 나오는데, 얘들 세 개를 곱하면 그냥 외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제가 그냥 활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제 몸 안에 축적되어 있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외부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운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운동을 하면 열이 확 올라간다거나, 혹은 추운 데 서 있으면은 밖에 이제 차가운 공기 때문에 이 외부 에너지가 확 방출되겠죠. 자, 그래서 외부에 의한 거, 외부 영향에 의한 거를 외부 에너지라 그래요. 자, 그래서 내부 에너지 더하기 외부 에너지를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 연력학적 총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연력학적 총 에너지라고 하니까 어려운데, 그건 열 에너지예요. 열 에너지. 그래서 열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부르는 거고요. 연력학적 총 에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정도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엔트로피 해서 나오는데, 엔탈피, 엔트로피 헷갈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근데 개념 자체가 아예 달라요. 얘들은 이름만 비슷한 거지 개념 자체가 아예 달라. 그래서 요 위에 설명드린 연력학적 총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부르는 거고, 엔트로피 라는 건 뭐냐면은, 한번 읽어보면, 어떤 단위 중량당의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열량에 그 유체의 그때 절대온도로 나눈 값으로 모든 물질의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딴 거 줄 거 없습니다. 두 번째 줄에 물질의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함수, 요게 다예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거는 무질서한 정도, 요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엔탈피라는 거는 연력학적 총 에너지였고요. 엔트로피라는 거는 무질서한 정도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건 뭐냐면은, 비가역 과정에서 상태라고 할게요. 비가역 상태에서 이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요 개념 또한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엔트로피라는 거는 자연의 섭리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학자들은 전부 자연의 섭리, 자연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무질서한 정도라고 나타내고요. 모든 물질은 비가역 상태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물질은 무질서한 정도가 커지는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물알갱이가 있어. 요게 이제 물이라고 치고, 물을 증발시키면 이제 증기로 변한단 말이죠. 자, 이때 물의 분자들을 분석해 보면, 물일 경우, 액체일 경우에는 촘촘하게 얘들이 모여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증기로 갈수록, 열을 가해서 증기로 변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분자들 간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집니다. 서로 간의 거리가 막 멀어져요. 자, 그리고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니 어떻게 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밀도,
요 일정한 최적, 이 일정한 최적 안에 있는 분자량이 줄어드니까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증기는 공기보다 가벼워져서 위로 날아가는 겁니다. 액체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밀도가 크죠. 그러니까 가라앉는 것이고. 자, 이때 둘을 비교했을 때 누가 무질서한 정도가 큽니까? 당연히 증기가 무질서한 정도가 크죠. 분자가 막 흩어지니까. 물은 어때? 서로 이렇게 응집해 있고, 그리고 반대로 얼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얼려버리면 완전히 결정체가 돼버리죠. 그쵸? 이 무질서한 정도가 엄청난 결정체로 변해버립니다. 그럼 무질서한 정도가 확 줄어버려요. 자, 이 세 가지. 자, 이게 얼음이에요. 얼음 이렇게 비교했을 때 엔트로피가 가장 큰 거는, 무질서한 정도가 가장 큰 거는 증기가 1등이죠. 그 다음 큰 거는 2등이 물입니다. 그 다음 큰 거는 이제 제일 작죠. 얼음이 무질서한 정도가 제일 작다. 엔트로피가 가장 적다라는 건데, 자연계의 섭리는 어떠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지구, 현재 이 지구는 뭐 우주도 현재까지 밝혀진 걸로는 그렇습니다만은 비가역 상태예요. 비가역 상태는 뭐냐면은 손실이 존재하는 상태. 가역 상태라는 거는 손실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상태. 자, 가역적인 상태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불을 켜잖아요. 그럼 이 불에서 반사되는 열 에너지 가지고 다시 전기를 재생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손실이 없는 거지. 100% 이제 손실 없는 기계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손실 없는 기계는 없습니다. 즉,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는 비가역 상태입니다. 비가역 상태. 이 비가역 상태에서는 항상 무질서한 정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얼음을 그냥 자연계에 탁 놔두면은 열에 의해서 액체가 되고 증발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런 열 에너지가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엔트로피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인 물 쪽으로 갔다가 증기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물 뿌려놔도 우리가 열을 가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다 증발하고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피부 탱글탱글 하잖아요. 그 말은 뭐야? 세포가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피부 어때? 막 이 갈라지고 막 쪼글쪼글해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피부 분자도, 이 세포들도 무질서한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즉, 나이가 먹어서 젊어질 수 없듯이 항상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자, 그리고 엔트로피라는 거는 결국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엔탈피랑 엔트로피 전혀 다른 개념이었죠. 그리고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제가 카페에다가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영상 하단 링크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보일의 법칙, 샤레 법칙, 보일-샤레 법칙 해서 나오는데, 자, 얘들은 뭐 압력, 온도, 최적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때 이상기체에서만 그 상태를 만족하게 되고요. 쉽게 말하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도출된 공식인데 요런 거예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PV는 nRT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필요 없는 건 지웁시다. 상수 n과 r을 상수라 그래요. 기체 상수, 요건 그냥 말 그대로 상수, 분자가 몇 개냐, 원자가 몇 개냐 이런 걸 나타내는데, 이 상수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PV는 T라고 해서 압력, 최적, 온도만 남게 됩니다. 자, 이때 온도분의 압력, 최적은 일정하다라는 공식에서부터 도출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런 겁니다. T1, P1, V1은 T2, P2, V2와 같아요. 자, 1번, 2번의 뜻은 뭐냐면은 변하기 전과 변한 후. 자, 그래서 예를 들어 T1, P1, V1 중에 V1만 변했어. V1 이제 넘어가면서 V2의 값이 변한 거예요. 근데 그 총량은 어때? 압력과 온도가 비례 반비례 관계에 의해서 총량은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변하기 전과 변한 후의 어떤 요소가 하나 두 개 변하더라도 총량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보일의 법칙이란 거는 온도가 일정할 때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보일의 법칙,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T1, T2는 일정해요. 그럼 지워버리면 돼. 그러면 뭐만 남아? P1, V1은 P2, V2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최적만 남기고 넘기는 거야. 그러면 P1이 어떻게 돼? 나누기 P1 이렇게 변해버리죠. 그래서
V1은 P1분의 P2, V2가 됩니다. 이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쉽게 말하면 온도가 일정할 때 최저가 압력은 서로 반비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값과 요 앞에 있는 값과 분모와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고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값과 분자와의 관계는 비례 관계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합니다. 왜? 이 값이 올라가면 요 값도 올라가고, 자, 요 밑에 있는 값이 올라가면 요 값은 내려가니까.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반비례라 그래요. 자, 그러므로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최저가 압력은 이 P1, V1만 비교를 합니다. 최저가 압력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게 보일의 법칙. 자, 그렇다면 샤르의 법칙은? 샤르의 법칙. 뭐만 일정한지 알면 돼요. 샤르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그럼 P1, P2를 지워버리면 되죠. 그럼 뭐만 남냐? T1분의 V1은 T2분의 V2가 됩니다. 자, 그러면 V1 마찬가지 최적만 남기고 넘깁니다. 넘기면 어떻게 해야 돼? V1은 T1이 넘어가니까 T1 V2 나누기 T2가 될 거예요. 자, 이때 최저가 온도와의 관계를 보는 거지. 그래서 최저가 온도와의 관계를 보니까 최저가 온도는 비례 관계에 있구나. 우리 앞에서 절대 온도 할 때 한번 배웠었습니다. 샤르의 법칙. 자, 그다음 보일 샤르의 법칙은 합친 거예요. 보일 샤르의 법칙. 얘들은 합쳤기 때문에 그냥 다 적어. T1, P1, V1은 T2, P2, V2와 같다. 그럼 마찬가지 최적만 남기고 다 넘깁니다. V1만 남기고 얘는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자, V1은 일단 P1 내려오죠. P1, T2 분의 T1 올라갑니다. T1, P2, V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 비교합시다. V와 T1 간의 관계는 최저가 온도는 비례하고, 그리고 최저가 압력은 반비례한다. 자, 이게 보일 샤르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